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는 이재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이 하나인 부동산 세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편의상, 강의 편의상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는 걸로 가정해놓고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이 부동산 세법이라서 두 가지 용어가 합성된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세법이라는 용어 두 가지가 합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에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말하는 세법은, 공인중개사에서 말하는 세법은 대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대전제 조건이 뭐냐?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부동산과. 세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경제 현상을 규제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의 주된 중개 목적물인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만 배운다는 것이 우리 부동산 세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 세법은 단독 과목으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6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공시법과 함께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시법에서 24문제, 그 다음에 세법에서 16문제가 합쳐져서 총 40문제가 하나의 과목을 구성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비록 두 과목이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시험에 합격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즉 4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40점 이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공시법 따로 세법 따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시법과 세법을 합쳐서 총 40문제를 가지고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40문제에서 40%니까 16문제죠. 16문제를 최소한 맞으셔야 되는데 이때 공시법에서 40%, 세법에서 40%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서,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16개 다 맞으면은 공시법 다 틀려도 일단은 뭐는 면했다? 과락은 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법과 세법 구분 없이 그냥 총 합한 40문제에서 무차별하게 공시법과 세법 구분 없이 일단 16개 이상만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법에서 16개 다 맞으시면 뭐는 면했다? 과락은 면한 거죠. 그 다음에 공시법과 세법 중에서 어느 과목에서 좀 더 점수를 따서 평균 60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그래서 공시법과 세법이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부동산 세법은 16문제가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이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는 내용은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파트로. 첫 번째가 항상 우리가 어느 과목이나 공부를 할 때는 제일 먼저 강론을 공부하기 앞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총론입니다. 총론이라는 것은 강론을 다루기 전에 앞서서 먼저 다뤄야 할 부분이나 또는 강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총론이고, 세법이다 보니까 앞에 뭐가 붙느냐? 조세총론이랍니다. 조세총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래서 지방세라는 것은 여기서 글자 그대로 요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그 지방세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그 다음에 역시 지방세와 대응되는 게 바로 뭐냐면 국세가 되겠습니다. 국세. 그래서 요거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죠.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그래서 세법 용어는 다른 과목과는 달리 가장 경제 현상을 잘 나타내는 말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 과목이 제일 먼저 어려운 게 뭐냐면 법률 용어죠. 이 법률 용어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는데 세법은 가장 경제 현상을 잘 나타내는 말로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하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거고, 지방세 그럼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이 딱 이미지가 와닿죠. 자, 이때 이 지방세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취득세입니다. 요즘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도 가장 지금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취득세죠. 요거 우리 주택을 취득할 때 경감 규정 50% 감면해 줄 거냐 75% 감면해 줄 거냐 요거를 일시적 규정을 할 거냐 영구적 규정을 할 것이냐 지금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가장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바로 요 취득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의 등기를 하게 되는데 소유권 외의 우리 등기부 나중에 배울 텐데 물건이나 임차권 등 등기부상의 을구 등에 기재가 됐을 때 부과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그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눈치채시죠. 아, 요거는 두 가지가 합성된 거구나. 등록에 대한 거와 면허에 대한 두 가지가 합쳐서 부과되는 지방세를 등록면허세랍니다. 이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될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중에서 등록에 대한 것만 우리 시험법에 해당이 되고 면허와 관련된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험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거와 면허에 대한 두 가지가 합성된 거지 합성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등록에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 등기행위를 과세에 기출한다. 그래서 특히 이 두 가지는요. 부동산을 주로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근데 아니어도 되죠.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 취득 써져요. 아, 세법은 쉬워요. 하다 보면요. 정말 재밌는 과목이 세법이고 과목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그죠? 피부에 쏙쏙 와닿아. 그죠? 네, 그래요. 세법은. 그래서 세법을 잘 하시는 분요. 꼭 시험에 합격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네요. 예? 아, 난이도 어렵지 않아요. 예. 또 쉽게 하는 게 또 제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만 저 믿고 그냥 쭉 쫓아오시면요. 막 답이 손 들고 있어. 아, 이런 국친년 내려 찍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제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재산세죠. 재산세. 저는 요거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막 벅차요. 재산세.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재산세 한번 내보는 게 꿈입니다. 이거 한번 좀 내봤으면 좋겠어. 많이 그것도 정말. 안 나와, 나는 재산세. 자, 저한테 재산세가 안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재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는 분은 뿌듯한 자부심을 가져도 돼. 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내는 사람이야. 제가 갓 은행에 입행했을 때 마지막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은행에서 마지막 인사부에서 조건이 뭐냐면 재산세 납부 실적 있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세워라 그랬어요. 왜냐면 은행은 뭐가 많이 발생하니까 금전적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은행에 입회했을 때 보증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실적 있는 분 연대보증 세워라 그런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요 재산세는 부동산 등 재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근데 요 재산세는 요 취득세와 달리 요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만 부과되는 거죠. 취득을 안 하면은 취득세 내야 안 내? 안 해. 그래서 전 취득세 안 내려고 취득을 안 하는 거야. 취득 안 하니까 뭘 안 내? 취득세 안 내죠. 그러니까 취득 자체를 하니까 또 뭐도 안 내? 재산세도 안 내. 난 내는 세금이 없어.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한다? 싫어해요? 예, 싫어합니다. 막 밥도 안 주려고 그럽니다. 쉽게 나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재산세는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될 경우에는 취득세는 특징이 한 번,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야. 근데 보유세는 일단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상태에서는 매년 낸다는 게 특징입니다. 얘는 매년 부과되는 거야. 있기만 하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바로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이름이 희한하죠? 지역 자원시설세는 이것도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지방세 중에서 우리가 주로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서 우리 국세 쪽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이거 내년에 계속 존속할지 안 할지는 올해 국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건 똑같은데,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제 지방세가 아니라 보다 국세다. 국가가 부과하는 주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얘하고 둘 다 무슨 단계에서 부과해야 된다고요?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보유하는 단계에서 이미 지방세 쪽에서 부과가 되는데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또다시 국가 쪽에서 국세 쪽에서 종합부동산세가 한 번 더 와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중과세적 성격 문제입니다. 이중과세. 이미 뭘 냈는데 재산세를 낸 부동산에 대해서 또다시 한 번 더 뭐가 부과되는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부세는 항상 무슨 개념에 떠올린다? 이중과세. 즉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면 요 재산세는 재산의 가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등을 갖고 있기만 하면 모든 재산 소유자한테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무조건 지방세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모든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을 갖고 있기만 하면 뭐가 부과된다?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이 재산세가 부과된 재산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일 때 고가.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 고액의 부동산입니다. 이게 달라요. 여기는 모든 부동산 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낸다면 얘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라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고액.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탁 타는데 어떤 아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재산세 너무 많이 나와갖고 짜증나 죽겠어. 딱 그러는 거야. 그분이 정말 짜증난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재산 있다 이거야. 그럼. 잘났어. 어렵지 않죠? 세법 어렵지 않아요. 자꾸 세법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지 않아요. 개념만 잘 아시면 돼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말을 들은 분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이번에 종부세 내려고 대출 받아야 될 것 같아. 더 잘났어 이 사람은. 얘는 그냥 가액과 관계없이 재산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내는 거고 얘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내는 거야?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고액의. 당신은 일반 부동산이 아니라 고액의 부동산 소유니까 그만큼 재산이 많은 거죠. 그 세금 낼 능력이 더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세금 더 내십시오라고 해서 한 번 더 부과되는 게 바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내는 사람이 있다가 옆에 누가 내는 사람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재산세에서는 저쪽 가서 옆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돼. 수구리! 그럼 수구리 있어야 돼. 나 누구야? 종부세 내는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뭐냐? 종합부동산세 분납하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 인생 모토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올 때마다 종합부동산세 한번 내보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무슨 단계에서 부과된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얘는 뭐고? 지방세고 얘는 뭔데? 국세인데 얘는 재산의 가액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갖고 있기만 하면 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데 종부세는 아셔야 돼요. 누구만 낸다고요? 고액. 아무나 내는 게 아니야. 이거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종부세를 내시는 분은. 근데 여러분 많은 뉴스를 요즘 들으시겠지만 취득세, 특히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야? 내려달라는 얘기죠. 근데 이 취득세가요. 지방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내려주니까 지방세가 줄어들겠죠. 그럼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 버릴까? 그러니까 도지사 등은 반대하는 겁니다. 극구 반대하는. 이걸 내려주면 우리 취득세 먹을 게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고 인하하는 걸 반대하는 거고. 근데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부담을 감안할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화되어 있죠. 부동산 경기가 침체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 거래가 원활하지 않는 것 중에 원인을 찾다 보면은 세금 문제가 크다는 얘기야, 세금 문제가. 그러면 요 세부담을 준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취득세와 나중에 배우겠지만 양도세 이걸 어떻게 해줘? 좀 낮춰주면은 좀 더 쉽게 사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것은 절대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도가 어떻게 되는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자본주의가 우리나라가 국가가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동산이란 투자 대상의 매력도는 떨어집니다. 어느 나라나 미국이나 일본 등 잘 사는 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자본제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 개발도상국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이미 개발도상국은 지났죠. 그러니까 실제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옛날처럼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경제가 바뀌고 있는데.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거기다가 우리 지금 인구 분포도도 봐야죠. 그죠?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맨날 OECD국에서 저출산국 하면 우리나라가 대표 1위야 거의.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된다는 얘기가 감소된다는 얘기야. 예, 조만간 주택의 공급은 이제 과잉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예, 저는 가장 사람 많을 때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타이밍을 좀 늦춰주지 말이야.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헬이 나갖고 그냥. 하여튼 저희는 인구가 제일 많을 테입니다. 자, 그래서 요 취득세가 인하되든가 지방세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니까 요 종합부동산을 국세를 지방세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가장 대폭적으로 내년에 대폭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흡수가 돼갖고 조정 관계가 필요하잖아. 그러지 않으면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대폭적으로 어떻게 하면 없어질지도 몰라요. 차라리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없어져 버리는 게 좋은 거죠. 일단.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유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또 많이 듣는 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을 이제 처분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면 부동산을 이제 처분하는 일. 이때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된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다? 양도소득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양도소득세. 예, 우리 부동산 세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계산 문제가 별로 많지가 않고요. 계산 구조가 단순한데 여기는 엄청 복잡합니다. 이 소득세라는 자체가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법을 많이 싫어하는 분들이 계산 문제를 싫어하는데 세법에서 계산 문제가 어렵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돼. 요것만 할 줄 아는데 너 이렇게 어려워해. 참 희한하네. 요것만 할 줄 알면 되는데도 그렇게 어려워요. 그건 본인이 의지가 자꾸 안 하려고 그래. 기피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업에 종사하실 거라면 세법을 모르면 공인중개사업 종사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오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전문가라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공인중개사한테 뭘 물어보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볼 거예요? 세금 문제가 제일 커요. 여러분 자체도 그래요. 과목 중에서 6가지 과목인데 가장 현실적이고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셨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법이죠. 세법을 모르면은 손님이 오면 도망가야 돼. 내가 뭐 말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공부하실 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애정만 조금 쏟아지면 돼. 과목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과목이 세법이에요. 참 외로워. 선생이 그래서 그런가 봐. 제가 좀 이렇게 쭉 그냥 쭉쭉빵빵으로 쭉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칠판하고 별 사이즈가 차이가 안 나는. 선생을 보지 마시고 과목을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전문가가 되시려면 요 양도소득세를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고객은 와갖고 자꾸 여러분들 뭘 요구할까요? 어떻게 하면 요거를 뭐 할 수 있을까요? 줄이 있을까요? 요걸 여러분들 요구한단 말이야. 요즘 사람은 다 똑똑해요. 웬만한 거 인터넷 등을 통해서 다 읽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알아.
왜? 그분은 자기가 해당하는 그것만 깊숙이 알고니까. 나는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데 자기는 깊숙이 물어보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납세무자야 과세권자예요. 우리는 납세무자와 과세권자. 납세무자죠. 여러분 우리는. 예. 그러면 납세무자 우리는 세금을 자꾸 부담하려고 한다. 피하려고 한다. 이게 세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이나 세법은 당사자 관계가 두 사람이에요. 세법의 당사자 누구냐?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의 관계입니다. 자, 손님이 와서 세금을 물어본다? 그러면 그 손님은 세금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줄이고자 한다. 절세라고 그러죠. 이걸 조금 합법적으로 하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담을 줄이는 걸 절세. 이런 절세 기법을 여러분이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나랑 거래하면 내가 세금을 가능하면 줄여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게 제일 관심. 그러면 납세무자는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니까 과세권자 이 회피를 어떻게 하려고 해? 못하게 하려고 했죠. 과세권자는. 그러니까 얘는 가능하면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이게 세법의 특징이에요. 납세무자는 어떻게 하든지 세부담을 뭐하고자 한다 하는데 회피하고자 하는데 과세관청 그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회피하는 걸 하게 못하게 하라고 그랬죠. 누구는? 과세권자는. 세법을 공부할 때 이걸 꼭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 다 똑똑하기 때문에 법에서 조금만 맹점, 허점을 보이기만 하면 세부담을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그걸 과세관청은 못하게 하려고. 이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요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세권자는 가능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무겁게 때리게 하려는 거고 납세무자 우리는 어떻게 하지 세부담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피해 가려고 그러는 거고. 이게 세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법 과목 중에서 가장 스릴이 있고 역동적인 게 바로 세법입니다. 아, 이거 세법 공부하다 보면요 정말 스릴이 있어. 과목 중에서. 납세무자는 어떻게 하지 뭐 하려고 그러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과세관청은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러고. 이게 세법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이거 세법을 공부할 때 이 마인드를 꼭 갖추고 계셔야 돼요. 납세무자는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 피하고자 한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그걸 피하는 걸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세권자는 특징이 있어요. 자, 과세를 하려면 과세 시기를 빨리 과세하려겠다, 늦게 과세하려고 했다. 빨리 하려고 그래, 빨리. 그래서 어떤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는요, 과세관청은 빨리 과세하는 걸 선호합니다. 빨리 해야 돼. 그리고 과세가 되는 가액은, 과세가액은 과세관청은 크게 잡으려고 그러긴다, 적게 잡으려고 그런다. 크게 잡으려고 그랬죠, 과세권자는.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할 때는 과세관청은 작은 세율, 적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그랬죠. 그럼 거꾸로 우리 납세무자는 가능하면 과세 시기를 어떻게 하는 거고 뒤로 늦추려고 그러고 과세가액은 자꾸 어떻게 하는 거야? 줄이려고 그러는 거죠. 줄이려고. 누구는? 납세무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듣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세법을 공부하기 전에 다 아시는 것 중에 다운계약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는 결국 뭘 말하는가? 요 과세가액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줄이겠다는 얘기야. 실지 계약서와 다른 또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는 요 과세가액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야? 과세관청은 신고할 때 적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그걸 적게 못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납세무자는 가능하면 세율을 어떤 세율로 맞으려고 그래? 낮은 세율.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런 말도 있어요. 피할 수 없다면 가능하면 세법은 어떤 세율로 맞아야 된다? 낮은 세율로 맞아야죠. 이게 세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법의 당사자는 단순해. 딱 두 사람이야. 세법의 법률행위 당사자는 딱 두 사람이야. 누구와?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의 문제예요. 이게 민법 등과 다른 법과의 다른 점이에요. 딱 단순해. 요 마인드를 잊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뭐 했다면 양도했다. 그러면 가능하면 뭐 하려고 그런다?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그러죠. 이 적게 내려고 하려고 약간 법을 위반하는 게 바로 뭐야? 다운계약서 쓰는 거죠. 그러면 다운계약서 쓰면은 양도자도 양도가액이 줄어들고
취득자도 취득가액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이때는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일치가 되죠. 의견이. 우리가 계약서를 10억 원에 매매를 했는데 10억 원에 매매인데 요거를 계약서를 실제 신고를 할 때는 10억 원 하지 말고 9억, 8억 원으로 낮춰서 신고하자는 얘기죠. 그 낮춰서 신고하자는 이유는 결국 뭘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줄이겠다 그 얘기겠죠. 줄이겠다. 그러니까 항상 세법은 공부할 때 요 개념 과세관청은 세부담을 무겁게 하려는 데 반해서 납세부자는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양도세가 복잡해요. 그 소득세란 자체가 복잡해. 개인의 소득을 일일이 다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저씨나 뭐 여러분 중에서 이미 회사 직장 생활 다닐 때 보면 연말 때 뭐 한다고 그래? 연말 정산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1년 동안에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뭐 여러 가지나 공과금 등을 다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 증명서를 제출한 이유는 뭘 받는가? 공제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세부담은 결국 어떻게 하려는가? 낮추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동산을 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가 발생하죠? 임대소득이 발생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등이 기타 국세 쪽에서 나옵니다. 기타 국세에 관련된 내용이 다릅니다. 자, 요게 바로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세법은 이런 것을 배우는 거구나 라는 걸 감을 잡으셔야죠. 다 세금이야. 다. 자, 그러면 이게 일단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조세 총론 같은 경우요. 매년 2문제 정도 꼬박꼬박 나옵니다. 2문제 정도가 시험에 거의. 올해도 지방세 총론, 작년 올해 계속 지방세 총론에서 2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일단 지방세는 뭐가 일어나야? 취득이 일어나야 뭐 그 다음부터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등록면에서 한 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한 문제. 또 이렇게 묶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묶어서. 그러면 4문제까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요 취득세나 등록면에서 합해서 4문제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로 3문제 하나 또는 취득세 3문제에 취득세 등록면에서 합해서 하나. 그래서 총 4문제까지 출제합니다. 자, 재산세 보통 3문제에서 4문제까지 출제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3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얘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 보시기 전에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만한 것만 제가 몇 개를 집어드려요. 그것만 보시면 내가 평소에 무시해버려도 돼요.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 그런 걸 이제 제가 하는 거죠.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 거냐. 자, 종합부동산세 일단은 올해 2013년 24회까지 한 문제 정도 꼬박꼬박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가. 근데 공부할 내용은 많아요. 종부세가 복잡하고요. 아주 이중과세다 보니까 계산 구조도 복잡한데 문제수는 하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할 때 요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들 해. 근데 역시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딱딱 잡아드려요. 제가 할 일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일단 중요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5문제. 많으면 6문제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에 평균 5문제 정도.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임대소득에서 한 문제 정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 몇 문제 구성하냐? 16문제가 나옵니다. 16문제. 그래서 일단은 강론 중에서 취득 단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취득세. 요거부터 먼저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는 뭐가 가장 기본이야? 재산세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 단계에서 뭐가? 양도세. 이게 우리 부동산세법의 3대, 3종 세트.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 일단 중요한 놈부터 먼저 잡아야지. 일단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이러한 강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용으로 이제 총론 보시면 되는 거죠. 요 강론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총론 보는 게 오히려 쉬워요.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운 게 총론이야. 왜냐면 얘는 총론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다 보니까 뭐 하나 무슨 개념도 모르는데 총론을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맨 처음에 어려운데 오히려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습용으로 보면 총론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진도상 총론부터 나가지만은 무슨 소리 못 알아듣겠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런가 처음일 때는. 항상 모든 게 처음일 때가 문제죠. 오빠 만날 때 생각해봐. 좋으신 말씀이에요. 항상 첫 만남이 설레잖아. 항상 그죠? 오빠 만날 때 그냥 세법을 처음 만날 때는 제일 총론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총론이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어디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 부동산 세법은 가장 기본 3종 세트가 취득세, 취득 단계에서 그죠? 보유 단계에서 뭐? 재산세. 그 다음에 처분 단계에서 뭐가? 양도세. 얘가 제일 많죠. 그래서 요 놈만 잡아놔도 일단 기본 점수는 따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 둘 다 취득 단계니까 좀 비교해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뭐가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총론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과 출제 경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가를 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자, 어떻게 하면 부동산 세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이 부동산 세법은 과목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과목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어떤 경제 활동에 따라서 부동산의 경제 활동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 문제를 여러분이 전체 큰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부동산의 경제 활동에 따라서 부과되는 조세 문제, 세금 문제. 그럼 이때 부동산 경제 활동은 크게 우리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이미 나왔어요. 뭐 취득, 보유, 그 다음에 뭐죠? 처분, 이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다.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다. 그러면 일단 취득자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고? 취득세고. 처분하는 단계,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 이게 가장 기본이죠. 매매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재산세인데 재산세가 부과된 재산의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뭘 한 번 더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그 부동산을 뭐 하면? 임대하면은 부동산 임대료가 들어오겠죠? 그에 대한 임대소득이 또 부과되는 거죠. 소득세로서 부과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1년 내내 우리 1년 내내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개입되는 게 주로 거래 단계죠. 거래 단계에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가장 크게 이슈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세법을 공부할 때는 이러한 부동산 경제 활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좀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취득세, 양도소득세, 임대 보유할 때 재산세, 종부세, 임대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요걸 이해하고 둘째, 우리가 개별세법을 공부를 할 때는요. 개별세법을 공부를 할 때는 전체 구조, 과세 구조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과세 구조. 똑같아. 우리가 공부하는 거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공부하겠지만 그 다루는 내용은 똑같아요. 개별세법을 공부할 때 과세 구조.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각 개별 세법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뭐냐면 첫째, 총론이죠. 역시 뭐 총설 해갖고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가 뭐냐, 뭐 이러한 의의라든지 얘 성격이 어떠냐,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 조세냐 이런 걸 공부합니다. 이런 건 시험에 별로 안 나,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항상 처음에 나오는 건 시험에 잘 안 나. 인사말 정도니까. 인사말 정도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취득세, 등록매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총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 공부합니다. 그럼 취득세가 뭐냐?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되겠죠. 그 뒤에는 이러한 부동산 세법 중에서도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죠. 사람이나 사물이나 성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공부하는 걸 세법의 당사자인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입니다.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의 관계.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냐? 등록면에서는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냐?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냐? 종부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냐? 양도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냐? 그래서 이게 특히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납세무자. 누가 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죠. 납세무자 같은 경우는. 누가 내야 되는 거냐? 잘 물어봐요, 시험에서도.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를 판단하냐면 과세 여부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죠.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의 첫째, 과세 대상.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우리가 시험 역시 나왔죠. 이런 거 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이런 거죠. 비과세. 법에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들, 이런 것들. 요걸 잘 알아두셔야죠. 이걸 잘 알아둬야 가능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비과세는 글자 그대로 아니 비자 쓴 거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규정을 가지고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법에서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되는데 보유하면 재산세 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과세한데 양도세를 과세 대상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뭐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 대상이면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가?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가?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잘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특히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는 매우 중요하죠. 양도소득세에서.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얘는 법에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합법적으로 세부담을 피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나중에 실무에 종사하실 때는 이 부분을 잘 공부해 두셔야죠. 이거를 여러분이 잘할수록 고객에게 이쪽으로 유도해갖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조금만 하면, 요 조건만 충족하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그러면 양도자나 취득자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쓰면, 그러면 세부담을 안 낸다. 그런 걸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고객은 그걸 원하거든요, 여러분한테. 요즘 인터넷 다 나와. 여러분, 공인중개사한테 오기 전에 이미 시세 다 알아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다음에 다음 뭐 포털 사이트 가면 부동산 매매 가액 다 나와. 뭐 최근에 얼마의 거래가 이랬다? 다 확인하고 있어요. 이미 웬만한 거는 여러분한테 오기 전에 사전적 조사 다 와. 요즘 고객은 다 똑똑해. 강의하기도 힘들어요. 요즘은 수험생들 자체가 다 똑똑하기 때문에 웬만한 지식을 다 갖추어 오시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라도 용납을 안 해요. 수험생들이. 이 새끼 똑바로 안 해. 무섭습니다. 요걸 잘 봐두셔야죠. 저는 여러분한테는 나중에 꼭 개별적으로 가서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시다면 이런 거 잘 공부해 두시고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또 각종 감면, 면제 이런 것도 있죠. 고객이 많은 질을 받는 게 이겁니다.
저도 가끔가다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급하게 연락이 와갖고 뭐 좀 고객이 와서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고 교수님 어떻게 돼요? 이건 물어보죠. 또 제 전화번호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이상하게 노출돼갖고 평소 아는 체도 안 하다가 그런 때 전화 온다. 그래서 제가 등록된 전화 아니면 잘 안 받아요. 자, 이게 제일 먼저죠. 자, 그래서 과세 여부, 너 과세 대상이야. 그러면 첫째.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과세 시기를 결정합니다. 언제 과세할 거냐? 언제 과세할 거냐? 이게 취득세에서는 바로 첫째, 취득 시기. 너 잔금을 지급했으면 그 잔금을 지급했을 때 뭐 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일정한 기한 이내에 취득세 내라. 이게 바로 취득세에서 발생하는 문제죠.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또 나옵니다. 언제 양도하고 그 양도한 것을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양도소득세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했다. 양도를 그럼 언제 양도한 걸로 볼 거냐 그 얘기죠. 그러면 잔금을 너 다 받았어? 돈 다 받았어? 그럼 매매 대금을 다 받았다고? 그러면 다 받은 날에 뭐 한 걸로 보겠다? 양도한 걸로 보겠다. 그 양도한 자산을 당초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에서는 과세 기준이라는 이러한 시간적 기준이 나옵니다. 과세 기준인. 그래서 이거는 주로 보유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할 거냐는 과세 기준이라는 이러한 시간적 기준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이거죠. 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얼마예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세법을 배우면요.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예요? 그거예요, 결론은. 취득세 내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취득세 내야 된다고? 그래. 그럼 너 취득세가 얼마냐? 그거죠. 결론은 이거죠. 세액 계산죠. 얼마예요? 이거죠. 세법이 가장 어려운 게 이거죠. 이거 계산하는 거. 얼마예요? 부동산을 양도하겠다고 여러분한테 오셨어요. 공인중개사한테 이번에 제가 하고 있던 주택이나 기타 토지 등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좀 중개 좀 해주시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야죠. 그럼 내가 원하는 시세가 이건데 그래서 내가 8억 원에 뭐 10억 원에 팔고 싶어 한다. 그럼 내가 10억 원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0억 원에 팔았을 때 양도세가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 이걸 뭐 할 줄 알아야 돼? 계산해 줄 줄 알아야죠. 계산을 못하면 어떡하는가? 세무사한테 가보세요, 그러는 거죠. 그럼 이놈의 인간은 맨날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 민법 물어보면 법무사한테 가보래. 세법 물어보면 세무사한테 가보래. 그러면 너는 물건 보시러 갈까요? 물건이나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중개 수수료 안 내려고 그러고 깎으려고 그러고 막 지들끼리 나가자. 절대 우리 중개 의뢰인의 연락처를 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도자한테 매수자 연락처 주면은 지들끼리 나중에 난다니까? 왜냐면 매매계약서 우리끼리 써도 되니까. 수수료 안 내려고. 절대 그건 연락처는 안 주는 거야. 항상 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일이 많아요. 세액 계산이죠. 제일 어려워요. 요게. 근데 이것도 단순해. 우리가 1년 내내 이거 배우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근데 요 세액 계산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세 표준. 과세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표준. 과세각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여기다가 우리 하나가 더 있죠. 세율. 그래서 모든 조세는 세액을 계산할 때 계산 요소가 이 두 가지입니다. 과세표에다가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예외가 없어요. 모든 조세의 세액 계산은 과세가액에다 뭘 곱해라? 세율. 이거죠.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거는 법에서 이렇게 계산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외우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안 외우고 자꾸 피하니까 어려워. 아우 교수님 난 세법만 들어가면 정신없어 죽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단순하고. 그냥 제발 수업 시간 빠지지 말고 그냥 1년 내내 저랑 같이 공부하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피하려니까 문제. 그럼 이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안 하려고 그래 왜 해? 그리고 이거 공인중개사 되시겠다는 분이 이런 세금 문제를 모르면 안 되죠. 자 마지막 다 왔어 이제. 납세무 이행 방법이죠. 취득세 언제까지 내야 될 거냐? 네가 직접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할 거냐? 아니면 과세관청이 여러분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면은 그 고지서대로 내기만 하면 되는 거냐? 납세 고지. 이거죠 뭐. 신고 납부 또는 납세 고지. 이거를 보통 징수 또는 정부 부가가세하는데 이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할 내용이 다 이런 겁니다. 다 이 구조입니다. 예외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내내 요 구조하에서 요거 공부하는 겁니다. 요거. 자, 이번 시간에 취득세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부터 다루는 취득세가 뭔지 정의를 내리고 얘는 이러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잡아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때 지방세 중에서도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냐? 그리고 누가 내야 되는 거냐? 이게 중요하죠. 항상. 그래서 너 내야 된대. 세금 내야 된대. 그러면 이걸 과세부로 판다는 거죠. 과세 대상과 비과세를 나눠서 과세 대상이라도 뭐면 비과세면 과세 대상이 어떻는가? 제외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시험에서 잘 나오는가? 비과세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과세 대상 확정되면 언제 과세할 것이니까. 과세 시기로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 시기 언제 취득한가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날로부터 언제까지 취득세 내셔야 돼요? 양도했다. 그러면 언제 양도한 걸로 봐서 언제까지 양도소득세 내셔야 돼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는 어느 현재로 과세할 거냐. 요것도 여러분이 매매를 잘해야 당연히도 재산세 내느냐 안 내느냐가 결정돼요. 누가 낼 거냐. 당연히도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요 재산세 누가 낼 거냐. 이런 문제가 바로 이런 과세 기준이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과세까지 결정되면 이제 뭐 하는가? 계산하는 거죠. 얼마예요? 세액 계산. 그래서 세법에서 얼마예요라고 할 때는 딱 계산 요소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우리는 자꾸 이거 내려달라는 거죠. 자꾸. 취득세 내려달라, 깎아달라. 근데 여러분 이거 잠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취득세를 안 내려고 부동산 취득을 안 하는 걸까요? 취득할 대금이 부족해서 취득을 안 하는 거예요. 취득할 대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죠. 취득함에 따라서. 그래서 세법은 여러분 경제 현상에서 종속적인 겁니다. 종속적인 거지. 얘가 주된 게 아니죠. 뭐가 일어나야? 매매가 일어나야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세금이 먼저 일어나는데 매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매를 해야 뭐 세금이 나오는 거지. 매매 자체가 안 나면 세금 자체가 부과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은 경제 현상 중에서 앞장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나가는 거야. 뒤에 쫓아가는 거야. 마지막 항상 그죠.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 현상이 일어나면 그 경제 현상에서 맨 마지막에 적용되는 법이 바로 뭐냐? 세법이죠. 세법. 마지막에. 이때 세액 계산. 과표에다 무조건 세율. 이건 뭐 우리 1년에 이게 외우는 거야 이거.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이걸 결정할 거냐? 재산세는 어떻게 이걸 결정할 거냐? 양도세는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러면 그러한 것을 결정되면은 어떠한 세율을 적용할 거냐? 예, 이따 나중에 보세요. 자, 이런 세율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계산 요소는 몇 가지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두 가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생각다. 이게 예외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세액 계산이 되면은 세액 계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언제까지 낼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언제까지. 이 기한 내에 안 내면은 뭐가 되냐? 가산세라는 게 막 부과돼요. 어차피 낼 거 제 날짜에 내면은 세금이 또 가산세가 없는데 소위 말하면 뭐 연체료라든지 이런 것이 막 부과되는 거지. 제 날짜에 못 내면.
이게 바로 납세명령법문 신고납부와 납세고지, 정부 부가과세 또는 보통징수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개별세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좀 잡으셔야 돼요. 이 흐름을.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취득세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공부한다는 얘기야. 자, 이번 시간에 등록면허세 공부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공부한다는 얘기야. 재산세 공부합니다. 이 내용, 다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 힘드시다 요 구조화해서 항상 제가 계속 나갈 겁니다. 구조화해서. 그래야만 여러분이 좀 정리할 때 흐름에 큰 틀을 갖춰놓고 접근하시겠죠. 요럴 걸 좀 정리하시고. 자, 하나 더. 그럼 우리가 세법을 공부를 하는데 모든 세법 규정이 다 시험에 나오냐? 아니요. 세법에는 모든 규정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요 규정이 있죠. 시험에 나올 만한 규정이 있고 안 나오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야.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해드린 거 사실은. 제가 결국은 여러분한테 하는 건 시험에 나올 것만 좀 잡아달라. 여러분한테 저한테 가장 원하는 건 딱 이거죠. 시험에 나올 거 16개만 딱 집어라 임마. 더도 하지 말고. 남은 실무 나가서 하리라. 실무 나가서 하긴 뭘 해. 이거죠.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제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요런 규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걸 제가 구분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일은 이거예요. 물론 세법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 개념을 잡아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온다면 또 나와요. 안 나온다면 안 나오고. 희한하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항상 공부를 할 때 다른 과목보다 똑같아.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돼? 어떤 게 중요한 거냐. 그죠? 어떤 게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고 나서 수업 듣는 건 이거야, 결론.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 거냐, 안 나오는 거냐. 그거 해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혼자 공부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먼저.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별표 하나부터 별표 3개까지 표시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도가 높은 거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디부터 공부해야 되는가? 별표 3개짜리부터 먼저 보셔야죠. 2개, 하나. 얘는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X.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계는 이거부터 위주로 합니다. 요거. 이거 먼저 잡으셔야죠. 자, 그래서 이런 세법을 이런 식으로만 공부하시면은,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시험에서는 여러분, 법조문을 공부할 때 그 법조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뭐가 있냐? 키워드가 있어요. 출제원이 장난치는 키워드가 있어요. 요걸 잘 잡으셔야 돼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요 키워드 요거 동그라미 요거 문구 요걸 갖고 고칩니다. 요거 갖고 고칩니다. 요런 거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 시간에 좀 가능하면 형광펜 또는 좀 칼라펜 좀 갖고 오지 마세요. 그냥 볼펜 하나 샵 하나를 그냥 인력 내내 그걸 하나 떼우지 말고. 그래서 지금 형광펜 좀 갖고서 제가 강조하는 거 요거 키워드 잘 잡으세요. 출제 요거 요 단어 갖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설명드린 거죠. 현금펜 같은 거 좀 갖고 오셔갖고, 우리 선생님 요거 중요하다 그래서 빨갛게 표시해놓고. 그러면 집에 갈 때 마음은 뿌듯해. 왜? 막 표시가 돼 있고, 막 빨갛게 쳐져 있고. 그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앞으로 부동산 세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공부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서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서 부동산 세법이 뭔가라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시험에서 몇 문제 정도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을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룬 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취득시기 취득세 있고 예. 양도 취득시기 예.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예. 취득시기에 취득세를 냈으면 예. 양도세는 처분세를 내야지 왜 그게 양도 취득시기를 언제 산 걸 언제 파는 걸로 볼 거냐 그 얘기예요. 요거는 취득세에서 얘기고 요거는 양도소득세에서 너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걸로 볼 거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취득세는 뭐만 나와요? 취득시기. 언제 샀으니까. 근데 양도세는 취득해서 보여다 양도한 거죠. 그러면 언제 사서 언제 팔 거냐?
언제 한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양도시김에 대응되는 취득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걸 이제 알게 돼요.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10분 쉬겠습니다.